결성향교에서 행사를 매년 이렇게 해오는 걸 보면서 오늘 유난히 더 활기차고, 아까 그 가수분이 몸과 마음을 그냥 다 휘저어 나와가지고 지금 붕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차분히 가라앉혀가지고 이게 강연도 듣고 이래야 되는데 좀 마음을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뭐 그냥 이어가도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는데 너무 벚꽃도 만발하고 또 그냥 벚꽃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차도 좀 막히고, 그런데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와 주셨고요. 오늘 귀한 분을 이렇게 모신 것 같습니다. 아리따우신 소녀 이렇게 한번 아동문학의 세계로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뭐 이끌어 주실 그런 임정진 작가님 오늘 힘찬 박수로 저는 오늘 진행 토크 같이 이렇게 저만 이렇게 질의응답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함께 다 같이 이렇게 편안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뭐 아동문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저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충남 작가회의에서 작년까지 이제 사무처장 맡아서 일을 좀 했고요. 올해는 진급했습니다. 부회장을 맡으라고 그래가지고 저 이오우 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선생님 소개 프로필 이렇게 소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워낙 어마어마하셔가지고 1시간 정도는 소개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책도 많이 쓰셨고 또 활동도 많이 하시고 스토리텔링이라든지 특히 제가 아산에 살고 있는데 선생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아산에 있는 도서관에 다 뒤져서 선생님 책을 찾았어요. 읽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봤더니 한 10권 정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적죠? 쓰신 거에 비해. 그래서 이제 다른 도서관을 또 찾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0권 정도는 찾아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 오셔가지고 또 친필 사인해 놓으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그래서 제가 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자면서 읽다가 또 누워서 읽다가 잠들고 뭐 이렇게 좀 했습니다. 뭐 서울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그래서 제가 좀 오늘 품격 있는 그런 또 뭐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오늘의 그 비밀번호, 오늘의 비밀번호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벚꽃이 휘날리는 날, 벚꽃의 비밀번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2138. 2138.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둘이 걷다가 이렇게 손을 잡으면 하나가 되고 그러면 또 기분이 삼삼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또 팔팔하게 또 이제 벚꽃이 또 이렇게 펄펄 휘날릴 때도 멋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 잘릴 것 같아. 그런가요? 편집될 것 같아. 그건 좀 좀 편집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제가 또 많은 작품을 쓰셨지만 특히 바우덕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도 함께 이야기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특히 그 KBBY라고 세계 청소년 그 도서 협회 거기에서 아동 문학으로 이번에 또 쾌거를 이렇게 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 작가들, 그림, 뭐 화가들 해서 쭉 상을 이렇게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도 받았고 중국 사람도 받았고 동양계에서는 이렇게 받았는데 또 우리 한국에서 이야기도 또 이렇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아동문학 그럼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주로 이제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서 동심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서
더군다나 또 이렇게 문학을 좋아하시고 또 예술을 함께 사랑하는 이런 모임이니까 더군다나 오늘은 그 동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창작에 대한 것도 강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오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가 좀 많았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임정진 작가님의 그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마스크 쓰시면 제가 이제 벗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아동문학 이야기는 아니고요. 옛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명함이고요.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명함의 가장자리에 있는 게 예, 안 나오네요. 예. 나왔습니다. 예. 명함 가장자리에 있는 게 제가 쓴 책들 중에서 예. 그나마 좀 오래 팔리는 책들이고요. 저의 첫 책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뭐 이런 청소년 소설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동화를 쓰기 시작했고 또 요즘은 이제 그림책에 글도 쓰고 있고 또 스토리텔링을 하기 시작해서 스토리텔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린이책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청소년 책, 어린이책, 뭐 유아책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글을 써왔습니다. 오늘 옛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옛 이야기의 어떤 특성은 일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전문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문학 그러면 책, 문학 이거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기록문학을 문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그 이전에 구비문학의 세상이 더 훨씬 넓었고 더 역사도 훨씬 길었고 그리고 기록문학이 생긴 이후에도 실은 글자가 생기고 책이 생긴 이후에도 실은 그 글자를 향유하고 책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였어요. 그래서 책이 있어도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도 많았고 내가 글을 읽을 줄 알아도 책을 살 수 없는 사람이 많았던 시절이 훨씬 더 우리 인류 역사상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책이 너무 흔하니까 문학 그러면 당연히 책으로 되어 있는 문학만 생각하지만 훨씬 그 이전에 말로 하고 우리가 귀로 듣고 또 그게 전해지는 그 구비문학의 세상이 훨씬 넓고 훨씬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가수분께서 모든 우리의 말이 다 노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실은 문학의 그 어떤 형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르는 노래들이었을 거다. 그리고 그게 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노래하고 어떻게 보면 문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옛 이야기 특성은 여기 보시면 이제 맨 가운데 있는 구술성이라는 게 이제 말로 한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현장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록문학은 책이 있으니까 저 작가가 실은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 문학도 우리가 지금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 구전문학이 현장에서 얘기하는 사람 앞에 내가 가야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현장성이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약간의 창의성이 들어가요. 지금은 책이 있으면 그 책의 텍스트를 내 맘대로 바꿔가면서 써서 내가 다시 읽어. 그럴 수 없죠. 그 사람이 100년 전에 쓴 책이 나와 있으면 그 책이 그대로 계속 인쇄돼서 100년 후에 우리도 똑같은 텍스트를 읽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귀로 듣고 말로 하다 보니까 내가 들었는데 좀 재미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좀 줄이는 거죠. 그리고 어느 부분이 좀 재밌는데 너무 짧아. 그럼 거기다 좀 재밌는 얘기를 더 넣어서 늘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창의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텍스트가 계속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개방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만 책을 살 수 있어. 글을 배운 사람만 책을 읽을 수 있어. 이제 그런 어떤 특혜받은 어떤 일부 계층만 책을 읽을 수 있었던 시절에도 이 구술문학은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누구나 이 이야기를 즐길 수 있었던 부분에서 굉장히 모든 민중에게 열려있는 개방성이 있는 그런 문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전이라는 거는 내가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한 걸 또 우리 후대가 듣고 또 그 후대가 그 얘기를 더 발전시켜서 또 전달하고 그래서 이야기가 계속 연결돼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는 100년 전 이야기고 어떤 이야기는 500년 전 이야기고 신화 같은 거는 실은 몇천 년 전 이야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옛 이야기 그러면 다 어린이용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래동화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래동화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냥 옛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전집으로 된 거 왜 어린이들 책 많이 사주셨잖아요. 예전에는 한국 전래동화 이렇게 한 세트, 외국 전래동화 한 세트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래동화라는 용어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한국 옛이야기, 외국 옛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왜 전래동화라는 말을 안 쓰게 되었느냐 하면 전래라는 말하고 동화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굉장히 이질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래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전 문학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놓은 건데 동화라는 거는 실은 작가가 분명하게 있고요. 그 작가가 어린이를 위해서 분명하게 쓰고 그 텍스트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마음대로 변화하지 않죠. 근데 전래 이야기는 실은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작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있어야 저작권이 있는데 작가를 모르니까 저작권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래 이야기의 특징하고 동화라는 거의 특징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전래 이야기는 실은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른을 위한 오락거리였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껌껌해지면 어디 나가기도 너무 무섭고 왜냐면 호랑이 나타나지 뭐 늑대 나타나지 그러니까 밤에 어디 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밤에 또 뭐 조명이 뭐 이렇게 막 화려하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집안에 앉아서 또는 뭐 사랑채에 앉아서 뭐 새끼 꼬면서 이러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재미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오락이었기 때문에 그때 옆에 애가 있든지 없든지 옛날 사람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애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걔 신경 안 쓰고 우리끼리 재미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애들이 듣고 있다가 그 중에 일부는 애가 들어도 상관없는 얘기도 있지만 일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9금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민담 그 자료집을 보면 보통 육담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요즘의 어떤 그런 무슨 성인용 그런 얘기보다 오히려 더 진짜 야, 이거 너무 적나라한 거 아니야? 라는 정도의 굉장히 정말 어른들을 위한 그런 얘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이야기들 중에서 어린이를 위한 것들을 골라서 책을 많이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옛날 얘기는 다 애들을 위한 건가 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된 거지 실은 어린이를 위한 거는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어느 일부분이고요. 실은 성인을 위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야 이거 뭐 옛날 얘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무슨 잔혹동화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 동화라는 말을 전래라는 말하고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말 자체도 틀린 말이고요. 옛이야기에 그런 잔혹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를 배려해서 그거를 이렇게 순화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존중하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서구에서도 어린이를 이렇게 존중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방정환 선생님 이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 이전에는 어린이는 그냥 덜 된 어른, 아직 사람이 안 된 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어린이가 그 시기에 무슨 다른 이야기를 얘네가 필요로 한다, 어떤 다른 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안 했던 시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옛이야기를 좀 크게 나누자 보면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뭉뚱그려서 말할 때는 설화 그냥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분할을 하자면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신화는 우리가 잘 아는 신들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들의 행위가 나오고 그 한 언어를 공유하는 민족이 보통 그 한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공유하게 되면서 우리는 한 민족이야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는 같은 신화를 같이 공유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신화를 이제 하다 보면 한국에서 저도 이제 옛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공부한 거는 한 11년, 12년 요 정도 됐는데요. 저도 학교에서 국문과를 나오긴 했지만 실은 그때도 이게 이 구비문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교수님들이 재미난 얘기를 해주는 시간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구비문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친구들하고 모여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신화를 너무 안 배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신화는 해모수 신화, 그 다음에 당군 신화 이 정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신화가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신화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국의 신화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린 학교 다닐 때 당군 신화, 해모수 신화 왜 이거밖에 안 가르쳤지?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교과서 편찬위원회에 옛날에 있었대요. 편찬하시는 그 작업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나라 신화 그렇게 많이 안 넣으셨냐고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윗대에서부터 이제 그 기독교이신 분들이 그 거기에 이렇게 많이 계셨대요. 그래서 한국의 신화가 다 무당이 부르던 노래예요, 실은. 예. 그 무당이 신의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던 것들을 이제 예전에는 그걸 누가 정리할 사람이 없었는데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이제 한국의 그 학자들이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이거는 제대로 정리하고 제대로 연구해야 된다고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체록하고 연구하고 예,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제 그런 거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많아지면서 그 무당들이 부른 노래를 다 이제 체록해서 해석해 보니까 그게 다 신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신화가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 교과서 편찬위원회 분들이 무당이 부른 노래를 어떻게 교과서에 실으냐. 예, 이거는 미신 아니냐. 그리고 예전에는 또 왜 한참 그런 우리나라 전통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낮추어 보는 어떤 습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부른 노래인데 어떻게 교과서에 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걸 다 반대하셔서 못 싣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발 작용으로 뭐가 생겼냐면 애들이 모두 다 그리스 로마 신화만 다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또 만화로 나와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는 엄청 알고 막 그 계보를 애들이 다 외우고 막 이러면서 또 오히려 반대로 한국의 신화에 대해서는 한국에는 당군 신화하고 해모수 신화밖에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신화가 좀 더 많이 알려질 기회가 이제 그 어떤 시기가 너무 늦춰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린이 책에서 이런 신화들을 가지고 그림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10년 전서부터는 오히려 한국의 신화가 많이 그림책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어린이들은 한국의 신화를 아는데 그림책을 봐서 어른들은 오히려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면 어른들은 그 어린이 그림책을 이렇게 보실 기회가 없으니까 그걸 잘 모르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신화를 소개를 해드리면 많은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야, 한국의 신은 신이 아닌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의 신들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중에 신이 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같은 서양의 신들은 원래부터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이가 나니까 야, 한국의 신은 다 사람으로 태어났잖아. 근데 이게 왜 신이야? 예. 근데 그거는 그런 어떤 문화권적인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들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신이 될 만한 굉장히 아주 어려운 역경을 사람이 도저히 겪을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역경을 딛고 나면 신으로 등극해요. 예. 그래서 그 어떤 기본 그 뭐라 그럴까 정서도 다르고 예. 그런 신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철학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 신만 공부하신 분들은 한국의 신을 보면 야 이건 신이 아닌 것 같아, 신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건 문화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설은요. 제가 어렸을 때는 라디오 그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전설 따라 삼천리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거기 가면 그걸 들으면 항상 어디에 뭐가 가면 뭐가 있는데 뭐 거기 옛날 사또가 뭐 무슨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 전설들은 진실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요. 예,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제시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충청도 어디 예산에, 뭐 경상도 어디 뭐 문경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신화는 그냥 태고 쪽에 예, 그냥 이렇게 좀 약간 막연한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떤 경우에는 신화는 사람이 살지도 않았던 시대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전설은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뭐 무슨 고려 무슨 왕 때 뭐 조선 무슨 숙종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물적 증거를 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그 며느리가 뭐 올라가다가 뒤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돌아봐가지고 돌이 되고 그 부잣집은 연못이 됐잖아. 그래서 그 연못이 아직도 여기 있고
저기 봐봐 저기 저 돌 보면 그 며느리가 애 업고 있는 것 같은 돌이 서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런 물적 증거를 대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설은 이렇게 어떤 지역적인 약간 좀 그 제한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물적 증거를 최소한 보고 온 사람이 얘기해야 이게 좀 신빙성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사진기를 찍어서 가져와서 보여줄 수도 없고 뭐 인터넷으로 뭐 자료를 찾는 시절도 아니니까 최소한 내가 봤던지 누가 보고 온 사람이 얘기해야 그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으니까 전설은 좀 이렇게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어린이용 책에 많이 나오는 거는 민담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민담은 진실성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예, 아무도 진실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또 그 장소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막연해요. 그래서 옛날에 라고 시작하는 건 다 민담이에요. 거의 다. 그냥 그게 뭐 100년 전인지 500년 전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옛날에 어느 마을에 그 경상도인지 뭐 전라도인지 그런 건 상관없고요. 어느 마을에 그러면서 사람 이름을 대는 경우에도 그 이름이 그냥 김서방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이름 아예 없고 나무꾼이 뭐 어떤 임금님이 뭐 어떤 어부가 뭐 어떤 총각이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인물을 이렇게 지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물 따위는 필요 없고요. 약간 일상적인 인간들의 어떤 생활상이 많이 나오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재미나게 하는데 또 특이하게 민담은 세계적인 범위를 얘가 돌아다녀요. 예, 그래서 이 민담이 그냥 옛날에 뭐 나무꾼이 막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나라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가 시베리아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이탈리아에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광포설화라고 불러요. 넓게 퍼져 있다. 분포를 넓게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돌아온 백조 부인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광주에 있는 아시아문화원에서 의뢰를 받아서 제가 쓰고 이 그림은 이제 브라타 공화국의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리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한테 이제 주신 얘기가 이 나라의 옛 이야기를 소스로 해서 거기다 얘기를 좀 덧붙여서 새로운 이야기로 만드는 얘기를 써달라는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 브라타의 공화국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막 조사를 했는데 이 백조 부인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서는 그냥 백조 부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백조 부인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하고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재밌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봤더니 그쪽 시베리아 쪽에 이 나라가 그 브라타 공화국이 옛날에 소련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독립해서 나온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큰 호수 있던 그쪽 분근에 있는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쪽 시베리아 문화권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 이야기 중에 의외로 그 시베리아 문화권 얘기가 우리나라로 온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백조 부인 얘기는 어떤 거냐 하면 그 백조들이 내려와서 이제 연못에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나무꾼이 아니라 사냥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냥꾼이 그거를 보다가 그 너무 아름다운 아가씨가 돼서 목욕을 하니까 저런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백조 털옷이겠죠. 백조 털옷을 숨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그 아가씨가 하늘로 못 올라가고 다른 백조만 다 하늘로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남자랑 결혼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남자랑 결혼해서 아이를 11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11명을 낳아요. 네, 그래서 근데 11명을 낳는데 이쪽이 약간 몽골하고 러시아 쪽하고 약간 문화가 섞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은 그 왜 몽골에 가면 그 게르라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집에 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11명을 낳는데 부인이 항상 얼굴이 어두운 거죠. 그래서 도대체 내 백조 그 날개 옷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 이렇게 항상 이제 물어봐요. 근데 이 남편이 애를 11하나 낳았으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아들을 11하나 낳았는데 설마 가겠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백조 옷을 꺼내준 거죠. 실은 내가 잘 간직하고 있었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꺼내줍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더니 푸드득 하더니 그 게르 가운데 저 가운데 환기구멍이 있거든요. 그걸로 확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늘로 휙 날아 백조가 돼서 날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 깜짝 놀라서 뛰어나와서 뭐라고 소리 지르냐 하면 애들 이름이라도 지어주고 가시오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그동안 애들 이름도 안 지었다는 얘기죠. 애를 11날 동안. 그래서 이 부인이 그 하늘에 올라가면서 애들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예,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의 이름을 기억해라. 허브두무드, 갈조트, 호아차이, 할빈, 바트나이, 호다이, 고실시, 차감, 사라드, 고드, 하르간 예, 이러면서 애들 이름을 지어주고 올라가서 다시는 오지 않아요. 여기서 끝이에요. 네. 우리는 애들을 껴안고 가죠. 애 셋이니까 다리 사이에 끼고 양옆에 끼고 애들을 끼고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올라가고 끝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애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 뒷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 애들이 그 백조 부인은 다시 오지 않았을까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해서 이제 돌아온 백조 부인에서 백조 부인이 돌아왔지만 이미 애들은 다 커서 다 떠나고 그래서 이 나라의 전설에서는 그 11명의 아들이 11개 부족의 부족장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조가 되는 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쪽 얘기가 원조인 것 같고요. 그게 우리나라로 왔는데 우리나라 정서에는 예, 엄마가 애들을 11명 두고 간다라는 건 도저히 우리는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애들을 안고 올라가는 걸로 하고 그 아빠가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예, 너무 그렇게 그리워하니까 그 두레박 타고 올라가는 걸 사슴이 알려주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남자가 이제 또 두레박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말하자면 옥황상제가 이제 사위가 온 거잖아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기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살아도 되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하겠다 그랬고 어려운 그 시험을 3가지를 봐요. 근데 이제 부인이 몰래 도와줘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다행히 이제 애들 만나서 부인이랑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남자가 또 걱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노모를 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어떻게 사실까? 내가 여기 와서 잘 사는 거 어머니 모르시는데 어머니가 내 걱정을 얼마나 하실까?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되니까 내가 가서 어머니한테 잠깐 만나고 어머니한테 내가 여기서 잘 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만 얘기하고 오고 싶다. 그랬더니 부인이 날개 달린 말을 빌려주죠. 예, 그러면서 가서 어머니하고 얘기만 하고 오고 말에서 내리지 마라. 너가 말에서 내리면 다시는 하늘에 못 오니까 그럼 우리는 영원히 못 만나니까 그것만 조심해라. 그러고 날개 달린 말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나무꾼은 그 말을 타고 이제 내려와서 어머니를 만나죠. 어머니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들이 이제 와갖고 멀쩡하게 뭐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오니까 너무 기쁘니까. 근데 아들이 말에서 내리지도 않고 어머니 저는 이제 금방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한국의 어머니는 아들이 오면 뭐라도 먹여서 보내야지.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예, 뜨거운 호박죽을 이제 들고 와가지고 야 이거라도 좀 떠먹고 가라. 왔다가 어떻게 빈속에 가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떠먹으려고 그러는데 말 위에서 이걸 떠먹고 이 그릇은 뜨겁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호박죽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장등에 떨어지고 말 발에 떨어지니까 이 말이 너무 놀래갖고 흐 하고 이렇게 이제 발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이제 떨어졌죠. 예, 떨어지니까 말은 혼자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 사람하고 이제 가족은 헤어지고 이 남자는 계속 하늘 쳐다보고 울다가 수탉이 되었죠. 그래서 아침마다 우는 거예요, 수탉이.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민담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비슷한 얘기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콩쥐팥쥐 이야기도 신데렐라 이야기의 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보면 그 각 나라의 특징이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어떤 뼈다귀는 같지만 그 약간 변형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콩쥐가 힘들 때 암소가 도와줍니다. 예, 검은 암소가 와서 도와줘서 암소 뱃속에 손을 넣으면 거기서 먹을 것도 나오고 뭐 사탕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작나무가 그런 역할을 해요. 예, 그리고 이 신데렐라의 원형이라고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중국의 서판 이야기인데 서판이라는 여자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에서는 물고기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이야기가 발생한 그 동네에 큰 호수 같은 게 있어서 왜 그 중국 같은 데는 막 진짜 바다 같은 그런 큰 호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물고기가 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다 조금씩 다르지만
신발을 잃어버리고 그 신발을 통해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는 그거는 똑같고 계모한테 그 구박받는 그런 화소는 다 또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외국 스토리텔러들을 이제 만날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우리나라 혹부리 영감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 다른 나라 스토리텔러들에게. 그래서 이제 혹부리 영감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원전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본에서 온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얘기 소개할 때는 그 일본에서도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유명한 얘기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혹부리 영감 얘기를 해줬더니 이탈리아에서 온 친구가 자기네 나라에도 그런 얘기가 거의 비슷한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너네 나라도 이런 혹부리 영감 얘기가 있어? 그랬더니 자기네 나라도 있대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는 근데 좀 너네랑 틀린 게 자기네는 혹이 앞뒤로 붙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두 개가 붙잖아요. 네, 자기네는 앞뒤로 붙는데요. 그리고 그 혹부리 영감이 이제 그 처음에 착한 혹부리가 가서 얘기를 해서 요정이 띄워주고 그걸 나무에 이렇게 걸쳐 놓은대요. 나뭇가지에. 근데 그 나쁜 혹부리 이제가 가서 거짓말로 자기 혹을 띄려고 이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정이 거짓말인 거 알고 그렇게 좋은 혹이면 너 두 개 가져라. 그러면서 이제 그 나무에 걸린 혹을 띄어서 여기다가 앞뒤로 붙여줘서 앞뒤로 덜렁거리고 가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얘기랑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야, 그거 진짜 희한하다. 우리는 앞에 두 개가 붙는데 걔네는 왜 이렇게 붙을까?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학설은 아니고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한 건데 서양 사람들은 여기 앞이 얼굴이 좁고요. 이 옆이 얼굴이 좀 길어요. 네, 그 두 상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초상화 그릴 때 옆 얼굴 초상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실루엣이라고 해서 그 검은 종이 이렇게 오려갖고 초상화처럼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런 거 보시면 거의 다 옆 얼굴을 해요. 근데 한국의 초상화는 옆 얼굴 초상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정면 초상화예요. 정면을 그대로 그리고 정말 터럭 하나도 틀리지 않게 아주 정확하게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초상화 보시고 이제 의학자들이 연구하시는 게 이분이 무슨 병이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피부에 생긴 반점 뭐 그 눈 아래 색깔 뭐 이런 거 보고 이분이 어떤 병을 앓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세하게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미화해서 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혹이 이렇게 앞뒤로 붙어 있으면 앞에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혹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한국은 정면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두 개가 다 앞에 붙어야 돼요. 그래야 두 개인지 알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옆 얼굴이 더 중요하니까 앞에 두 개가 붙이면 옆 얼굴을 봤을 때 하나인지 두 개인지 구분이 안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야 이게 구분이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옛 이야기 민담 중에 또 굉장히 유명한 게 우렁각시 이야기입니다. 네, 우렁각시 이야기는 특히 남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다 그런 로망이 있죠. 야, 우리 집에도 우렁각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우렁각시 얘기는 대부분 너무 심하게 좋아하시네요. 평소에 그런 생각하고 계셨군요. 집사람이 네. 항상 저한테 네. 우렁각시라고 자기가 그러면서 근데 뭐 실은 말도 안 되는 여자들에게 소리를. 필요한 게 우렁각시가 필요해요. 실은 여자들도 우렁각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우렁각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결혼해서 끝이 아니라 거기도 결혼한 이후에 그 부인이 너무 예뻐서 그 부인을 이제 뺏어가려고 그러는 원님이나 또는 임금님이 나타나서 또 그 남자가 그 임금님하고 또 막 몇 가지 그 시합을 또 하고 근데 그 사이사이에 여자가 이제 이렇게 도움을 줘가지고 간신히 이겨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사는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우렁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너무 특이하게 이 이야기가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살펴보면 다 논농사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도서부터 실은 그 벼농사가 인도에서 발생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벼가 이렇게 벼농사가 이동한 경로를 따라서 논이 있는 동네에만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우렁각시 얘기는 시베리아 이런 데는 없습니다. 논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우렁이 자체가 논에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에 살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우렁이가 굉장히 크대요. 이렇게 막 이만한 대빵만한 그런 우렁이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발생할 법도 했겠죠. 사람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민담이 이제 전 세계를 퍼지지만 이게 나름의 어떤 규칙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지형적인 규칙이라든지 그런 어떤 뭐 역사적인 규칙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사항들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 나라로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요. 우렁각시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학이 자기 털을 뽑아서 이렇게 배틀에다가 옷감을 짜서 그 집을 도와주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그 가난한 집에 그 여자가 들어와서 그 집안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화소는 똑같지만 거기서는 예, 우렁이가 안 나오고 예, 그렇게 이제 털 뽑는 그런 학 같은 예, 그런 애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원래 쌀농사를 잘 못 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쌀이 굉장히 귀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민담이 그런데 이제 옛 이야기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들려줘 보시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책 읽는 거 싫어하는 애들도 옛 이야기를 해주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책을 읽어주는 거는 싫어해도 내가 읽어줄 테니까 같이 보자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라. 예, 그 듣기만 해라. 예, 이러면 듣는 거는 애들이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린이에게는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부터 예, 이렇게 시작하면 좋은데요. 이게 민담이 좋은 게 사건 중심이고 전개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군더더기 묘사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이해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또 환상적인 얘기들도 많이 들어있는 데다가 선악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전래 이야기 이렇게 하면 권선징악적 요소가 강하다 이런 거 왜 우리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권선징악, 권선징악 이러면서 시험 볼 때 쓰고 그랬는데 그게 실은 어린이들 기준에서 보면 선악의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만화 볼 때도요. 누가 악당인지 정확치 않으면 자꾸 물어봐요. 엄마 누가 우리 편이야? 얘가 나쁜 애야? 얘가 착한 애야?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애들은 선악이 분명해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성인용 소설로 가면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은 선인이야, 이 사람은 악인이야 이렇게 구분하기 실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선한 사람도 속에 그런 또 나쁜 점이 들어있는 거고 아무리 나쁜 사람인 것처럼 봤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선한 구석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입체적인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입체성을 잘 살린 게 뭐 문학으로서는 더 가치가 높은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민담은 어떻게 보면 더 원시적인 그런 개념들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아직 그런 생각이 많이 복잡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민담에 나타나는 선악이 분명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예, 그게 분명한 걸 어린이들은 더 선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옛 이야기 책을 읽어줬는데 너무 끔찍한 장면이 나온다. 예, 이거 애들 읽어줘도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애들은 무서운 얘기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실은.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야 이거 너무 무서워서 애가 밤에 꿈을 꾼다 그런다. 그러면 이런 거 애들한테 읽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꿈을 꾸는 나쁜 꿈을 꾸는 이유는 뭐냐면 그림을 같이 보여줄 경우에 그래요. 근데 원래 구비문학은 그림이 없었거든요. 말로만 했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타난 거는 실은 기록문학으로 넘어오면서 책에다 실으다 보니까 이 그림을 넣게 된 거지 그 이전에는 그림이 없었죠. 근데 그거를 그림을 넣다 보니까 화가들이 지나치게 무서운 그림도 넣게 되고 또 잔인한 장면이 있으면 잔인한 장면도 그려 넣게 되고 하면서 그거를 애들을 보여주면 애들이 그게 꿈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안 보여주시고 그냥 읽어만 주시든지 얘기로만 해주시면 애들이 그 꿈을 그렇게 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상상할 수 있을 만큼만 상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면 근데 그 그림에 한번 꽂히면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계속 뜨니까 애들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고요. 말로만 해주시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가 상상하는 무서움의 어떤 한계가 있죠. 거기까지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옛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정말 황당무계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옛 이야기를 깊이 공부하기 전에는 야, 옛 이야기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냐.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제대로 공부하고 보니까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런 소리를 했던 거예요. 해님 달린 이야기는 거의 다 아시죠. 해와 달이 된 옥누이죠. 그래서 호랑이 나오고 호랑이가 이제 엄마 잡아먹고 그리고 애들도 잡아먹으려는데 애들이 이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늘에 대해 기도를 하니까 밧줄이 내려와서 애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떨어져 죽죠. 자, 저는 이걸 보고 얘네들이 올라가서 해와 달이 됐다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제 처음에 누이가 달이 되고 오빠가 해가 됩니다. 예. 근데 이 누이가 껌껌한 밤에 자기가 이렇게 달이 돼서 떠 있는 게 너무 무섭다라고 얘기하니까 오빠가 바꿔줘요. 예, 오빠가 되게 친절한 오빠예요. 그래서 오빠가 바꿔줘서 오빠가 달이 되고 누이가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무서운데 안 무섭고 화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이가 사람들이 나를 자꾸 쳐다보니까 내가 너무 창피하다. 너는 부끄럽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햇살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우리가 눈 뜨고 많이 쳐다볼 수 없게 된 겁니다. 햇살을 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제가 이제 생긴 의문이 두 가지였어요. 아니, 얘네가 해가 되고 달이 됐다는데 어쨌든 뭐 중간에 바꿨든 어쨌든 해가 되고 달이 됐다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해와 달이 없는 암흑 세상이었나? 근데 암흑 세상이란 말은 분명히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엄마가 뭐 가서 무슨 남의 집 가서 일해주고 떡지고 오고 뭐 이런 얘기에 암흑 세상이면 암흑 세상이란 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원래 해가 있고 달이 있었는데 얘네가 올라가서 해가 되고 달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원래 있던 해와 달은 어디로 갔을까? 지금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 얘네는 강제 은퇴를 당했겠구나. 왜냐면 이 새파란 것들이 올라와서 해와 달이 됐으니까. 그럼 이 원래 일하던 해와 달은 강제 은퇴를 당했을 거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야,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그 강제 은퇴한 해와 달을 내가 뭔가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얘기를 써야겠다.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무식한 그 생각이었던 거를 나중에 아는 거죠. 안 쓰길 너무 잘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야, 그 강제 은퇴하는 해와 달은 어디로 갔을까 도대체. 그것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을 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다가 떡이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팔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래요. 그래서 팔을 하나 띄워줍니다. 근데 또 한 곡에 넘어서 호랑이가 나타나서 또 배고프다고 팔 또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예. 그래서 팔을 또 띄워줘요. 그 다음에는 또 다리 한 짝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깽깽발로 가요. 가다가 또 다리를 또 달라 해서 다리 한 짝을 또 띄워. 그 다음에 몸뚱이만 이제 디굴디굴 굴러서 집으로 가는데 또 나타나서 몸뚱이를 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머리만 대굴대굴 집으로 가고 있는데 또 머리를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비로소 애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고 호랑이가 배가 그렇게 고프면 그냥 한꺼번에 잡아먹지 뭐 구차스럽게 무슨 떡을 하나 달라 떡 하나 먹는다 뭐 간에 기별이나 가겠어요. 뭐 떡 하나 달라 떡 하나 달라 이러다 나중에 뭐 팔 하나 달라 팔 하나 달라 뭐 다리야 그냥 한꺼번에 그냥 삼키지 뭐 구차스럽게 이렇게 띄역띄역 이렇게 먹을까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도대체 호랑이는 왜 이렇게 구차스럽게 굴었을까 그냥 한꺼번에 잡아먹고 그냥 얼른 가지 애들 잡아먹으러 그게 너무 이상했었어요. 근데 이제 옛 이야기를 공부하고 보니까 옛 이야기의 이런 모든 요소들에는 실은 상징성이 들어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큐가 아니었던 거죠. 네,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얘가 르뽀가 아니라 실은 구비 문학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얘는 문학이었지 다큐멘터리가 아니었던 역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팩트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문학을 얘기할 때 항상 뭔가 얘기하는 게 문학에는 은유가 많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게 실은 다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징성이 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엄마를 그렇게 한꺼번에 안 먹은 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실은 호랑이 리꼬루 엄마였던 거예요. 엄마가 호랑이로 변신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거는 어떤 얘기냐면 엄마가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100% 친절을 베풉니다. 그죠? 배고프면 먹이고 얘 더러우면 씻기고 얘 신발 신기고 양말 신기고 운동화 닦으면 매줍니다. 그런데 애가 조금 크면 엄마가 숟가락으로 네가 떠먹어봐. 그래서 숟가락을 줘요. 그전에는 엄마가 다 이렇게 다 떠서 먹였는데 그럼 그 순간에 애는 생각하죠. 엄마가 맨날 떠먹여줬었는데 왜 나보고 떠먹으라 그러지? 엄마는 손이 없어졌나?
자, 그 다음에 애가 좀 더 크면 얘 양말도 네가 신으라 그래요. 그럼 애는 신으면서 생각하죠. 야, 엄마가 맨날 신겨주는데 왜 나보고 신으라 그러지? 엄마가 손이 없어졌나? 애가 좀 더 크면 넘어지면, 애가 어렸을 때 넘어지면 엄마가 무조건 달려가죠. 근데 애가 조금 큰 다음에 애가 넘어지면 엄마가 안 달려갑니다. 이렇게 살펴보고 애가 많이 다친 것 같지 않으면 일어나봐 털어봐. 아이고 우리 애기 씩씩하네. 그래 이제 일로 와봐. 그럼 아이고 씩씩하네. 안 달려갑니다. 그럼 애는 생각하죠. 엄마가 달려와야 되는데 왜 안 달려오지? 우리 엄마 다리가 없어졌나? 실은 아이가 커가면서 엄마는 조금씩 손을 놓습니다. 불친절한 엄마가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애가 컸다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엄마가 100% 친절하다가 애가 16살 됐으니까 야 오늘부터 모든 건 네가 해 하는 게 아니죠. 차근차근 그 단계가 있죠. 그죠? 예. 그러다가 애가 뭐 대학교 가고 뭐 대학교 졸업할 때 되고 그러면 애가 뭐 직장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진로를 결정한다든지 그러면 애들이 우리한테 상담하기는 하지만 실은 그때는 아이들의 그 결정을 우리가 지지하는 수밖에 없죠. 실은 그때 가서 야 아니야 너 이 직장 가지 말고 이 직장 가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야 네가 잘 생각해보고 선택해. 엄마는 잘 모르겠다. 아빠 때랑 또 다른 것 같아. 세상이 많이 변해서 우리가 잘 모르겠다. 너가 잘 생각해보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뭐 결혼하면 또 이제 이렇게 손을 놓게 되고 점점 손을 놓는 과정이 엄마가 손 하나 없어지고 팔 하나 없어지고 다리 하나 없어지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손을 딱 띄고 야 오늘부터 네가 다 해라. 그렇게 하면 애는 못하죠. 그거를 조금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렇게 엄마들이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독립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좀 희한했어요. 호랑이는 왜 거기서 굳이 떨어져 죽었을까? 그냥 걔네가 올라가면 저것들이 올라가네 에이 그러면서 그냥 딴 데 갔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굳이 그거를 자기도 밧줄을 달라고 기도를 해가지고 올라가다 떨어져서 이제 수수밭에 떨어져서 수수 밑동이 붉게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호랑이가 뭐 굳이 죽기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밧줄을 타고 나도 올라가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욕심인 거죠. 과한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올라갔을 때 그래 그냥 너는 이제 글로 가냐 나는 그럼 여기서 그냥 활개치고 살란다 라고 생각했으면 호랑이가 죽지까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하자면 아이가 성장해서 뭔가 내 곁을 떠나려고 할 때 잘 떠나보내면 되는데 귀엽고 너가 가는데 나도 가련다. 네가 더 좋은 데로 이민을 가면 나도 갈란다. 네가 뭐 어디 여행을 가면 나도 갈란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하늘이 허락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은 아이들은 우리가 키웠지만 우리 품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 친구들이 살아갈 세상은 미래의 세상이죠. 우리 부모님이 살아온 세상은 과거의 세상이었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은 미래를 갈 세상이 거기서 살아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가 참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부모를 배반하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실은 우리 자식들도 우리를 배반하고 미래로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따라갈란다고 이렇게 밧줄을 달라고 하는 거는 과한 욕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호랑이가 됐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해와 달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해가 되고 달이 되었어요를 진짜 해가 되고 진짜 달이 된 거를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미련하게. 근데 이게 은유라는 거를 알고 난 이후에 다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책들을 제가 보니까 해 같은 사람, 달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진짜 하늘에 해가 되고 진짜 하늘에 달이 됐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럼 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해라는 존재가 주변에 에너지를 주는 존재잖아요. 세상을 밝게 하고 그리고 세상 만물이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다 생명을 일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커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해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해처럼 그렇게 세상을 밝히는 세상에 에너지를 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 가장 크게 바라는 게 뭐예요?
야, 이게 쓸모 있는 인간이 돼야 될 텐데, 지 밥값은 해야 될 텐데, 세상에서 쓸모가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애들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처럼 세상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달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 어둠을 비추는 인물이잖아요. 달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어둠을 비치는 사람. 이것도 세상에 정말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달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런 성직자 막 이런 분들이 오히려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어둡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달 하나 뜨면 얼마나 정말 우리가 더군다나 이게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두운 밤에 달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얼마나 달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달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달처럼 소중한 사람, 달처럼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엄마로부터 그거를 끊고 올라가서 독립적인 인간이 돼서 해처럼 달처럼 세상에 빛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보고 야, 왜 그 호랑이가 왜 이렇게 끔찍하게 엄마를 잡아먹어 야, 해와 달이 되면 그럼 원래 있던 해와 달은 어디로 간 거야? 이렇게 묻는 제가 너무 이제 무식한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옛 이야기들은 다 그 화소마다 실은 다 상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비문학이 실은 처음에는 기록도 안 됐었잖아요. 근데도 300년, 400년, 500년 이렇게 살아남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사람의 마음을 관통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가치를 얘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실은 저도 뭐 책을 굉장히 많이 내고 여기 소중희 선생님이나 이종록 선생님도 책 많이 내시지만 실은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인쇄돼서 책 멋있게 만들지만 실은 이 책이 20년 가는 책이 별로 없어요. 한 책이 나오면 책 나온 것 중에서 한 60%는 5년 안에 다 생명을 다하고 절판되는 경우가 엄청 많고요. 그 나머지 책들은 정말 띄엄띄엄 팔리고 그러니까 저는 제 책 중에 만약에 내가 죽은 다음에 한 50년 후에도 책이 한 권이라도 내 책이 만약에 서점에 꽂혀있는 책이 있으면 나는 성공한 인생일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책이 오래 살아남기가 정말 힘들어요. 책도 너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근데 그 옛날 이야기들은 인쇄도 안 됐는데 그렇게 막 100년, 200년을 내려올 수 있었다라는 건 그 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분명하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그렇게 오래 남아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얼추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자냐고 어른들이 하니까 이제 애들은 이제 모자가 아니다. 이게 보아뱀이 코끼리를 잡아먹은 그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맨 처음에 이거를 보고 야, 생텍쥐베리가 진짜 천재인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옛 이야기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옛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의 옛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 굉장히 오래된 책 중에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안에 보니까 파사라는 뱀이 나와요. 근데 이 파사라는 뱀이 코끼리를 잡아먹는 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BC 4세기부터 계속 그러니까 누가 작자인지 몰라요. 작가인지 모르고 계속 증보판이 나오고 계속 이렇게 나온 굉장히 오래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동양에 퍼져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거기 다 집대성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그때 이미 코끼리를 잡아먹는 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벌써 산해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끼리를 잡아먹으면 뱀은 원래 그렇잖아요. 무슨 이렇게 씹어먹는 게 아니라 통째로 먹죠. 뭐 쥐를 먹든 뭘 먹든 통째로 먹고 몸 안에서 녹인 다음에 나중에 그 자기 소화 못한 것만 이렇게 뽑아내기 때문에 한번 먹으면 뭐 일주일씩 이렇게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코끼리는 너무 크니까 얘가 3년 동안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뼈를 뱉습니다. 그러면 그 뼈를 뱉으면 사람들이 그 뼈를 주워다가 약으로 쓴다. 그런 기록이 산해경에 있어요. 근데 산해경이라는 책 자체가 다 뻥이에요. 산해경에 가면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여행 안내서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뭐 산이 어떻게 있고 무슨 강이 있고 거기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떤 물고기가 살고 어떤 새가 살고 뭐
뭐 기운은 어떻고 막 이런 설명이 쫙 있는데 너무나 자세하게 있는데 그게 다 뻥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인종도 진짜 이상한 인종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새, 물고기 뭐 이런 애들 다 이상하게 나오고 예, 어디에 가면 뭐 수은으로 된 강이 흐른다. 무슨 어디에 가면 뭐 유리로만 된 산이 있다. 뭐 어디로 가면 철로만 된 산이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게 다 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상상력의 집결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시대에 코끼리를 잡아먹는 뱀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생텍쥐페리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실은 옛날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 수많은 상상력들이 들어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그림책 중에 그 레온 이온이라는 미국의 동화 작가, 그림책 작가가 만든 그림책이에요. 근데 제목은 물고기는 물고기야 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연못 속에 사는 물고기가 올챙이랑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올챙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개구리가 나타나더니 너 나 몰라, 나 너랑 친구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너랑 친구한 적이 없어. 깜짝 놀라서 하니까 나 그 올챙이, 내가 그 올챙이였어. 그러니까 아니야, 내 친구 올챙이는 다리도 없고 걔는 꼬리도 있었어. 그랬더니 왜 그게 나야? 나는 이제 꼬리도 없어지고 다리도 났어. 그래서 내가 지금 물속에서도 헤엄치고 물 밖에도 왔다 갔다 하는 개구리가 됐어 하니까 이 물고기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맨날 물속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쟤처럼 뭐 다리가 나면 걸어 다닐 텐데 날개가 있으면 나도 날아다닐 텐데 그런 막 상상을 하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고기가 막 날개를 달고 날르고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니는 뭐 그림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또 이 그림책 보고 야, 레오니언은 진짜 천재인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산해경을 보니까 산해경에 이미 이런 물고기가 이미 다 있어요. 네. 뭐 걸어다니는 물고기, 사람 얼굴을 한 물고기, 뭐 날개 달린 물고기 이런 물고기가 이미 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사람의 상상력은 오히려 이때보다 옛날 사람들이 더 상상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많은 그런 어린이용 책 중에서 옛 이야기를 활용한 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손 없는 각시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 토끼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군가로 판소리로도 많이 알려졌고, 제가 이제 그 외국 스토리텔러를 만날 때 이제 이 별주부전이죠. 우리는 이제 별주부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인도에서 온 스토리텔러가 자기네 나라도 똑같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속으로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우리나라 수군가인데 우리나라 판소리인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하고 이제 왔어요. 와서 나중에 이제 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도에서 발생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게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오면서 얘기가 이제 살이 더 많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그 스토리텔러가 뭐라고 하냐면 너네 나라랑 똑같은데 우리는 원숭이가 그러니까 우리는 원숭이야, 토끼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자라가 아니라 우리는 악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불교 설화에 나오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 설화에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얘기가 중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 전파가 인도에서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면서 우리나라까지 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악어라고 하면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악어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시간 다 가잖아요. 원숭이가 우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또 그러니까 신기한 게 또 일본은 원숭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숭이가 없죠. 우리는 호랑이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일본은 또 호랑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본은 호랑이 얘기가 없어요. 여우 얘기는 많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나라마다 좀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건너서 왔는데 우리는 악어가 없으니까 그 얘기의 중심이 뭐냐면 물속에도 들어가고 육지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이제 자라 뭐 또는 거북이 이렇게 된 거고, 그 인도에서는 원숭이가 너무 흔한 동물이죠. 온데 그 파딱파딱 뛰어댕기는 그 생명력이 강한 어떤. 근데 우리는 원숭이가 없으니까 원숭이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흔히 볼 수 있으면서 뭔가 생명력이 강하면서 이렇게 팔딱팔딱 뛰어댕기는 애가 우리는 토끼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와 토끼가 나오는 그런 별주부전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물론 그 뒤에 이야기가 훨씬 더 풍부하게 붙었던 거고요. 인도는 그냥 굉장히 심플해요. 악어가 있었는데 악어 부인이 있었고 거기 그 동네에 그 강물이 있고 이쪽에 이제 원숭이가 살고 있었고, 근데 악어 부인이 어느 날 난 저 원숭이의 심장이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쫄르는 거예요. 남편을 들들 볶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어쨌든 부인이 이렇게 들들 볶으니까 원숭이 심장을 갖다 줘야 되는데 무슨 수로 원숭이를 내가 잡겠니? 그랬더니 부인이 아니 그것도 못 잡니? 그러면서 막 이제 구박을 하니까 악어가 이제 굉장히 이제 머리를 쓰다가 어느 날 원숭이한테 말합니다. 아 원숭이니 왜 그쪽 나무 열매만 따먹습니까? 이 강을 건너가시면 이쪽에 훨씬 맛있는 과일나무가 많은데 왜 이쪽 거는 안 따드세요? 이렇게 하니까 원숭이가 아니 아까 따먹고 싶지만 내가 이 강이 너무 넓고 깊은데 어떻게 내가 강을 건너가겠냐 나는 수영을 못한다. 그러니까 악어가 아유 그런 것처럼 내가 도와주지 내 등에 타시면 내가 이렇게 건너갈 거니까 그러면 내가 강을 건너드릴 테니까 가서 맛있는 걸 따드시고 예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건너올 때 또 내 등에 타시면 맛있는 거 먹고 또 오시면 되지 않냐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악어 등에 이제 달랑 올라 앉았죠.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는 중간에 악어가 점점 히히히히히히히 웃더니 자꾸 강물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어 깜짝 놀라서 왜 이러냐고 왜 자꾸 밑으로 내려가냐고 나 수영 못하는 거 하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악어가 아이고 그러면서 내가 너 심장이 필요해서 한 거지 무슨 내가 저기를 태워다 주고 싶어서 했겠냐고 우리 부인이 네 심장이 그렇게 먹고 싶다 그런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원숭이가 이제 머리가 이제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원숭이인 거죠. 아이고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지. 내가 심장 아시다시피 내가 이렇게 맨날 나무 위로 이렇게 팔딱팔딱 뛰어다니니까 심장에 무리가 가서 심장을 꺼내서 저기 잘 매달아 놓고 다닌다. 저기 보시라 저기 심장 보이죠? 망고가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심장이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이제 저거 보시라고 저게 내 심장이 진작 말을 하시면 내가 따다 드렸을 텐데 왜 얘기를 안 했냐고. 그래서 악어가 보니까 진짜 저기 심장에 매달려가고 달랑달랑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얼른 가서 가져오시라고 다시 강가에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팔딱 뛰어가면서 이런 바보 같은 놈의 심장을 껐다 넣었다 뺐다 하는 놈이 어딨냐고 하고 이제 도망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로 오면서는 얘기가 훨씬 더 복잡해져서 용왕도 등장하고 토끼도 등장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등장하는 얘기로 얘기가 훨씬 더 복잡해진 거고요. 제가 이제 요거를 하나 이제 이거를 한번 이렇게 돌려서 한번 보세요. 예. 돌려서 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아니, 그렇게 돌려서 보시면 굉장히 어지러울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그냥 번갈아서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그게 옛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그 그림을 넣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오래 보시지 마시고 빨리 뒤로 넘겨서 딴 분도 빨리 보시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요 그림책들이 한국의 신화를 소재로 나온 어린이용 그림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화들이 실은 다 제주도의 무가가 대부분이고요. 제주도에 신이 18,000명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신들의 유래를 노래하는 무가들이 실은 다 신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다 이제 지금은 구비문학자들이 가서 채록하고 연구해서 다 이제 그 텍스트가 나와서 이렇게 그림책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이 중에서 뭐 가장 그 신화학자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바리공주 이야기입니다. 바리공주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엌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항신이라고 부뚜막에 사는 신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이렇게 조금 각색을 해서 조항신이 이제 더 이상 부뚜막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거기 살아왔던 세월을 이렇게 회상하다가 이 집에 혼자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자기가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왜냐면 자기한테 물 떠줄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사문제 지내고 이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보러 올 때 이제 그 집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레인지 옆에 사십니다. 가스레인지 옆에. 그래서 그 옛 이야기들을 보시면은요, 그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하늘이 돕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착한 사람은 뭐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요. 이게 아니라 그 착한 사람이 실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한 거, 자기가 덕을 쌓은 거 이게 다 모이다 보니까 그게 복이 돼서 오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러니까 나쁜 짓만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지 착한 사람인 거지 가만히 있다고 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제 그 애들 어릴 때 엄마들이 야 누구는 참 착하지라고 말할 때 실은 말썽 안 피우는 애를 착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실은 예, 속에 되게 쌓이는 게 많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해서 말썽은 안 피우는데 속에는 쌓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를 착하다고 하면 안 되고요. 제 생각에는 착한 일을 구체적으로 한 애를 착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 나쁜 애는 나쁜 일을 구체적으로 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썽 안 피우고 가만히 있는 애는 실은 무기력한 아이지 걔가 착한 아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옛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다 착한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예, 남을 도와주거나 성실하게 일하거나 예, 이러면서 복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옛날 이야기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자가 승리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콩쥐하고 팥쥐하고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콩쥐는 일을 엄청 잘해요. 네. 밭도 잘 가고 뭐 콩도 잘 고르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그런 동물들이 와서 도와주긴 하지만 실은 걔가 이미 많은 일을 해놓은 상태죠. 근데 이제 새엄마가 너무 무리하게 너무 많은 거를 요구하니까 다 못할 뿐이지 실은 그 팥쥐에 비하면 콩쥐가 평소에 일을 엄청 많이 하는 예,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거고요. 이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이 할머니를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는다 그럴 때 이 할머니를 도와주는 애들이 바늘, 알밤, 그 다음에 맷돌, 뭐 멍석, 지게 이런 애들이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실은 다 누구예요? 평소에 할머니가 일할 때 썼던 애들인 거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열심히 일했던 애들이 나를 도와줘서 실은 내 목숨을 살리는 애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던 게 실은 내 목숨을 살리는 예, 그런 어떤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이런 얘기를 다 하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이 이제 접시 얘기를 한번 이거는 중국의 얘기입니다. 중국의 옛날 얘기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이야기가 너무 유명해서 이 도자기가 예, 영국에서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시리즈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도자기 물건들을 엄청 많이 팔아요. 예, 엄청 많이 파는데 여기 보면 푸른 버드나무가 나옵니다. 예, 버드나무가 나오고 지금 막 그 수양버들 막 색깔 너무 예쁠 때잖아요. 버드나무가 나오고 복숭아 나무도 나오고 이층집도 나오고 정자도 나오고 다리도 나오고 세 사람의 사람이 나오고 또 두 마리의 새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면 얼추 시간이 끝날 것 같거든요. 옛날에 공희라는 아주 부잣집 상인의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외동딸인데다가 아버지가 워낙 부자니까 이 아버지는 이 딸을 어떤 이제 명가의 그런 권문세가의 시집을 보내고 싶었겠죠. 약간 정락 결혼을 시키려고 이제 그런 부잣집 남자를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해필 예 그 아주 하찮은 하인이 예 이 시를 너무 잘 짓는 또 여자들이 시를 또 잘 쓰는 분한테 또 이렇게 좀 약하잖아요. 그 시를 잘 짓는 하인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비록 이제 가난해서 하인은 됐지만 이 사람이 글도 많이 알고 시를 너무 잘 짓는 사람. 그래서 둘이 몰래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몰래 사랑에 빠졌는데 아버지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이제 불같이 화를 내고 왜냐면 이 딸을 이제 권문세가 집에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집에 있는 하인하고 사랑하는 말도 안 되니까 이 딸을 이제 이렇게 정자 같은 걸 줘놓고 거기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랑의 마음은 그렇게 이제 금지를 하면 더 강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조롱박에다 편지를 넣어가지고 강물에다 이렇게 띄워서 보내면 이 이제 아가씨가 그 강에 산책하러 가는 척하고 그 편지를 꺼내오고, 예, 또 얘가 이제 그 안에 또 답장을 써서 보내면 이 하인이 저 하루에 가서 또 꺼내서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이제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아버지가 이제 부잣집 남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시집을 보내기로 해서 내일이 이제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이 알지도 못하는 남자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랑 결혼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뭐라고 썼냐면, 그 부지런하고 현명한 훌륭한 농부는 복숭아가 익어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인이 보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얘를 탈출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밤중에 몰래 이제 나와서 어디까지 오면 내가 거기 배를 놓고 기다릴 테니까 글로 도망 나오라 해서 둘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가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세 사람이 달려가고 이런 게 이제 그 사람들이 도망간 걸 알고 쫓아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미 너무 멀리 가고 못 쫓아갔어요. 그래갖고 둘이 무인도 같은 뭐 조그만 섬에 가서 이제 살게 된 거죠. 조그만 섬에 가서 이제 행복하게 둘이 오랫동안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랑 그 결혼을 원래 하려고 했던 남자는 이제 막 어떻게든 찾으려고 이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세월이 좀 흘렀어요. 근데 이 시를 잘 쓰는 남자가 조용히 살면 좋은데 계속 시를 썼어요. 근데 이 시가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어디에 누가 그렇게 시를 잘 쓴대더라, 그 사람 시가 이런 시더라 이러면서 그 사람이 너무 이제 장이라는 남자인데 이 남자가 너무 유명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하고 그 남자도 알게 된 거예요. 원래 그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래서 아버지가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거기를 다 불태워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장과 그 공이라는 여자는 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새가 나와요. 네, 그런 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실은 로미오와 줄리엣 뭐 이런 거하고 거의 화소가 비슷한 그런 화소들이고요. 그래서 그 남녀간의 어떤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얘네들이 변해서 뭐 새가 됐다든지 뭐 나비가 됐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게 뭐 꽃의 전설하고 이렇게 맞물리기도 하고 새의 전설하고 맞물리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뭐 신들이 이제 큰 신도 있지만 그 집안에 사는 간의 신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도 어렸을 때 집에서 고사를 지내면 엄마가 접시에다 떡을 이렇게 하나씩 해서 뭐 화장실 앞에 하나 갖다 놔라, 뭐 장독간 위에 하나 갖다 놔라, 뭐 어디에 갖다 놔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기 사람도 없는데 그 떡을 갖다 놓고 얘가 다 식은 다음에 또 가져와서 이걸 또 다시 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저기다 이렇게 떡을 갖다 놓으라 그러나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집안에 살고 있는 가네신들에게 떡을 바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조왕신, 아까 말한 그 조왕신, 문에 사는 문신도 있고요. 변소에는 또 측신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장독대에는 천룡신이 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대청에는 성주신이 있고 뭐 안방에 조상신이 있고 삼신할머니가 또 아기들을 돌봐주고 이런. 그래서 우리는 실은 신과 함께 살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신 말고도 이 가네신은 집집마다 있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만 산 게 아니라 실은 우리는 신과 함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신성을 항상 가깝게 여기고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뭐 조심하는 것도 없고, 그죠? 뭐를 이렇게 걱정하거나 뭐 우리가 조심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소독제만 바르면 되는 줄 알고 이제 이렇게 사는 세상이 됐지만 실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집안에 많은 신들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거지도 조심하고 이렇게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옛 이야기들이 오늘날에도 이제 문학에서 또는 뭐 만화로 영화로 이제 되살려서 콘텐츠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어린이들에게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00년 전으로 이렇게 막 5,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 온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막 그 종횡무진 이렇게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맥락이 이렇게 잡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재된 어떤 상징성과 상상력의 세계가 오늘 우리한테 조금 뭔가 부족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풍요로워져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문학적 코드와 상징성의 코드, 오늘 정말 이렇게 아주 좀 혁명적인 저는 이렇게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고요.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